안녕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마주한 6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신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건지 하루하루 백엔잇을 적셔가며 보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준 기적으로 인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는 저와 6살 터울이 나는 큰오빠와 4살 터울이 나는 작은 언니가 있었죠. 가끔 저희 삼남매가 부모님의 떡집에 모여 제잘거리며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가게로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은 저희를 보며 항상 이렇게 얘기하곤 하셨어요. 니네가 오면 우리 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야. 김 사장은 좋겠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셋이나 낳아놨으니까 말이야. 애국하네 애국. 자식들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아이고 그럼요. 우리 애들만 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든든해집니다. 부모님께선 차별하는 것 없이 저와 오빠, 언니를 모두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꼭 자식에게 차별 없이 사랑만 주는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철부지처럼 저와 함께 놀아줄 것 같았던 오빠, 언닌 20대 중반쯤 모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독립을 하게 됐고 삼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던 전 다른 일 대신 부모님의 떡집 일을 돕는 걸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저의 선택에 놀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수가 우리 일은 굳이 안 도와줘도 괜찮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괜찮은 직장을 알아보도록 해. 네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다고 해도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 거야. 그래, 가게 일은 엄마 아빠 둘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화숙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오빠랑 언니도 다 시집장가 가버리고 이 집엔 저 혼자 남았잖아요. 저라도 엄마 아빠 옆에 남아서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가라 다른 일 해라 하시면서 말리지 마세요. 이건 오직 제 의견이고 제 결정이니까. 전통시장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하시는데요. 저희 떡집에도 날마다 여러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기에 손님들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흥미있고 재밌었습니다. 그냥 제 적성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 떡집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주 오시는 손님이구나 싶은 정도였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얼굴을 마주하니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게 됐죠. 부모님은 저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서 슬쩍 바람을 넣곤 하셨습니다. 총각, 몇 살이야? 여기 있는 우리 막내딸이랑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 없으면 다리 한번 놔줄까? 아이, 우리 막내도 남자친구가 없거든. 아이, 아빠 그만하세요. 손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 사장님 따님이셨구나. 따님분만 괜찮으시다면야 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처음엔 예의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제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왔고 부모님께선 남편이 꽤 건실해 보이는 청년 같다며 한번 잘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세상에 이런 인연도 흔치 않다. 저 청년, 네가 여기서 일하기 전부터 오던 오래된 단골 손님이야. 한번 잘해봐. 혹시 아니? 이게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될지. 엄마도 참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요. 너무 일러요, 일러.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진 직접 만나고 깊게 파봐야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한 달 정도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저와 쿵짝이 아주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것도 같았고 무엇보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목표까지 같았죠. 이 정도면 하늘이 너희 만나라고 점질해준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잘 맞았던 저희 두 사람은 자그마치 6년 정도를 만난 후 30살이 됐을 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양가 부모님들은 조금 걱정을 하셨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꽃을 피우고 함께 산다는 건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저희 또한 둘이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 모두 결혼 전부터 다복한 가정을 꿈꿨기에 이 부분이 참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속상해하는 절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어.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또 둘이 재미나게 잘 살면 되지.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좋은 소식 들릴 날이 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너 나중에 또 애 낳고 보면 애 없을 때가 좋았지 할 날이 온다. 이건 엄마의 경험담이야. 그러니까 애 없을 때 두 사람이서 함께하는 시간을 좀 즐겨. 시부모님께서도 뭐든 간절히 기다리면 늦게 찾아오는 법이니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보니 너무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아이 생기는 데만 집착을 했었나 봐. 이제부턴 이 부분에 너무 크게 무게를 두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할 거 하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자고. 부모님 말 듣고 나서야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 말씀대로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찾아와 주겠지.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아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생각과 부담들을 모두 내려놓고서 좀 더 편하게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지내니까 이전보단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은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랑 다르게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도 하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어요. 한참 더운 여름이었는데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라도 걸린 건가 싶었죠.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소랑은 몸에 다른 증상들이 일어나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확인을 해본 전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찾아와 줬기 때문이었죠. 제 나이 34, 그렇게 첫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께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며 진심을 담아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떡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전 출근을 하자마자 부모님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어머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둥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축하한다. 우리 애기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참 세월 빠르다. 다른 것보다도 어머니가 꼭 안고 다독여 주시는 게 제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언니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니 다들 벌써부터 조카가 생기니 아기 선물을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둥, 애 키우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둬야겠다는 둥 난리 법석을 피우더라고요. 누가 보면 아이가 생긴 거 하나 가지고 요란들을 떤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들 제가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오버스럽게 축하를 해주는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저는 몸조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남편부터 시작해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제가 최대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부턴 남편과 항상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기 뭐 시키지? 아무래도 여자애니까 피아노?
아니면 미술? 당신 닮았으면 분명히 미인일 테니까 탤런트를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라든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여보, 우리 오래 기다려온 만큼, 그리고 간절했던 만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자. 아,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당연히 그래야지. 여보,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좋은 남편, 그리고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정말 끊임없이 노력할게. 그렇게 모두의 축복과 배려 속에서 딸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딸에겐 은혜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의미를 담은 은화라는 이름을 선물해줬어요. 막 태어나 꼬물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저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늦은 나이에 낳은 만큼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몸이 조금 약했던지라 잔병 치레를 많이 한 탓에 어렸을 때부터 가끔 응급실에 다녀온 것만 빼면 딸은 정말 밝고 명랑하게 성장해줬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호기심을 가득 담고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건 뭔지 저건 뭔지 물어보던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저와 부모님이 일하고 있는 떡집으로 달려와선 부모님 품에 폭 안기며 사랑스럽게 애교도 부릴 줄 아는 아이였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녀석, 어제도 봐놓고 이 쭈글쭈글한 할미 할애비가 또 보고 싶었어? 네,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매일매일 봐도 보고 싶어요. 34세 여름 느지막한 시기에 기적처럼 선물처럼 이렇게 찾아와준 딸이 저희 부부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셋이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저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한창 비가 억세게 내렸던 장마철,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딸은 그날따라 늦잠을 잤고 아침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어떡해. 오늘 수행평가 보는 날인데 늦었어. 아유, 그렇게 알람 좀 제대로 맞춰놓지 그랬어. 평소엔 늦잠 한 번 안 자던 애가 오늘은 웬일로 늦잠을 자선? 엄마, 원래 사람은 일관적으로 살면 죽는다는 말이 있대. 가끔은 이런 날도 있어야지. 딸, 많이 늦은 거면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줄게. 아니야, 빨리 뛰면 충분히 도착해. 그럼 다녀올게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넘어지지 말고 차 조심하고. 딸은 그날 출근하는 길에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남편의 말도 마다한 채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몇 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일을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계속 휴대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남편도 일을 할 시간이고 딸도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대체 누가 이렇게 전화를 거나 싶어 확인을 했더니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어요. 그런데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군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았고 그 안에선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은하 학생 어머님 되시죠? 예, 제가 은하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누구시죠?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길을 나섰던 딸이 빗길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병원에서 긴급히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현실성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말을 듣고서 저는 그저 멍하니 휴대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린 채 얼이 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예, 화수가 무슨 전화를 받았기에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왜? 누구길래 그래? 엄마, 어떡하지? 은하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대. 엄마, 나 어떡해? 뭐? 제대로 들은 거 확실해? 전화기 이리 줘봐. 아버지께서 바닥에 떨어뜨린 전화기를 주어 저를 대신해 받으셨고 다행히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아버지는
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숙이 너 지금부터 정신 제대로 차려.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자. 이서방한테도 연락 넣어두고. 여보, 난 화숙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올게. 정신이 없는 제게 아버진 연신 제대로 정신을 붙잡아야 한다며 호통을 치셨고 그렇게 이끌리듯 아버지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거짓말이길, 만약 현실이라면 제발 딸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5시간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갔던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이 있다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을 붙잡고서 저는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화가 뇌사래. 이게 말이 돼? 이거 현실 아니지? 꿈이잖아. 맞지? 여보, 빨리 나한테 꿈 깨라고 좀 해줘. 어? 이거 지독한 악몽이니까 빨리 현실로 돌아오라고 말해줘. 여보, 나 그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얼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껴안아줬습니다. 남편의 온기와 손길이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님을 깨달았을 땐 정말 지옥에 떨어진 것 같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뇌사 상태에 빠지면 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뇌의 활동이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의식 없이 심장만 뛰고 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끝끝내 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뇌사여도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언젠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은화, 제가 35에 힘들게 낳은 딸이에요. 은하도 그거 알고 있으니까 힘내서 눈 떠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봐 주시면. 따님 사고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사의 경우엔 말 그대로 뇌 활동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결국 신체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가 손상이 된 상태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인공호흡기를 통해 상태를 유지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생의 가능성이 없으니 따님의 장기를 다른 분들에게 이식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 이식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문득 과거에 딸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중학생 정도 됐을 때쯤 함께 장기기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딸이 넌지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방송 보고 느낀 건데 나도 장기기증 서약이나 할까?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장기기증은 무슨? 아니,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장기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떠나도 내가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얘는 아픈 것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뭔 벌써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그런 허튼 소리 하기만 해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기에 그 당시엔 딸의 이야기를 그저 흘리듯이 들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그 대화가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나 봐요. 병원에 들어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아직도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것 같은데 엄마 하고 눈을 뜰 것 같은데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딸이 떠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고만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딸도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나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에 저는 겨우 눈물을 닦고 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은화야, 엄마랑 아빤 우리 은하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은한 착하고 밝은 아이니까
그곳에서도 많은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조금만 더 힘내서 살다가 우리 은하 만나러 갈게. 우리 딸은 거기서 잘 지내면서 하늘의 별이 돼서 엄마랑 아빠 꼭 지켜줘. 알겠지?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이 말을 끝으로 딸은 17이라는 나이에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소풍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의 뜻에 따라 아픈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장기 기증을 신청하게 됐어요.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딸의 친구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찾아와 같이 눈물을 흘려줬어요. 3일 내내 장례식장은 정신없이 붐볐고 발인을 하는 날까지도 많은 분들이 걸음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딸 가는 길이 조금은 외롭지 않았겠다 싶었죠. 35이라는 나이에 만난 소중한 제 아이 은화는 그렇게 평생 저와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다치게 한 가해자는 교통사고 전과가 있었기에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소식과 저희 은하가 남기고 간 흔적들은 생명이 위태로웠던 4명의 아이들에게 무사히 이식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근에 빗길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따님을 잃으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장기 기증이라는 큰 결정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저흰 지역 언론사고요. 어머님같이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장기 기증이라는 선한 결정을 내린 가족분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간단한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못할 거 없죠. 인터뷰 해드릴게요. 연락을 받은 전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고 언론사와 만나 2시간 정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한 살아생전 어떤 아이였고 우리 부부에게 어떻게 찾아와준 아이였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분들에게 따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 우리 은하 심장을 이식받은 분에게 딱 한마디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2번째 삶을 살게 된 만큼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게 됐을 때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보게 된다면 제일 전통시장 안에 있는 떡집으로 꼭 한번 찾아와줘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어요. 솔직히 모두 이식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싶었지만 기증자와 수혜자는 법적으로 정보를 전하고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에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서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희 가게로 굉장히 작고 마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선 절 향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저 혹시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적 있지요? 따님께서 사고를 당해 다른 분들에게 장기를 이식해줬다고. 아, 네, 맞아요. 인터뷰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쪽 사람이 아닌지라 물어물어 겨우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따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2번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제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조그만 아이를 보니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떠난 우리 딸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저희 아이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아이 엄만 아이를 낳자마자 아픈 아이는 책임질 수 없다면서 도망을 갔고 저랑 저희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키웠죠. 심장 이식밖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몇 년째 맞는 심장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제 따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생전 저희 아이의 뜻이 헛되지 않았네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은하의 심장으로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희권아, 너도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와 아이의 아버진 저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 인사를 한 뒤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저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빌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그 자리에 멈춰 흐르지 않을 것 같던 세월은 정말 속절없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노안과 지병으로 인해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건 당연한 순리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허탈하더라고요. 가끔 주변인들이 떠나는 걸 볼 때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 제 나이는 조금씩 흰머리가 늘어나면서 주름살도 한 줄 두 줄 늘어나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접어들었어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 시장에서 운영하던 떡집은 자연스럽게 제가 물려받아 리모델링 후 새롭게 운영하게 됐고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 후 경비 일을 하다가 제가 떡집을 물려받은 이후부턴 옆에서 제 일을 도왔어요. 경비일 그만두지 말지. 거기 월급도 괜찮고 주민들도 괜찮았잖아. 그래도 당신 혼자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거랑 차원이 틀리지.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살아생전에 같이 이끌어 나가셨으니 우리도 같이 해야 하늘에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보시고 아이고 우리 사이가 잘하고 있네 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은하도 아빠가 엄마 잘 돕고 있네 하고 생각할 거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훨씬 나아.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떠나버린 딸을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너무 힘들어할 때도 마음 놓고 울라며 품을 내어주던 사람이었고 너무 보고 싶을 땐 감정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그리워하라며 저의 슬픔과 속상함을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자신도 딸이 보고 싶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 감정을 가장 먼저 신경 써주던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세월이 흐른 지금은 딸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정도 중화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떡 배달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 사고와 오토바이 사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엔 심한 사고가 아닐 경우 차만 망가지고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남편은 불행 중 다행으로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리 쪽을 다치진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 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떡 배달은 어떻게 해? 다친 사람이 미안하단 말은 왜 해? 사고 낸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그리고 지금 떡 배달이 문제야? 내가 진즉에 전화해서 해결했으니까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낫는 거나 집중해. 다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죄다 엉망이 되어버린 떡을 먼저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저 혼자 가게를 계속 운영했고 가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 모두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어째 속이 말이 아니시겠네. 사고 낸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고? 아니요. 다행히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보험 처리도 해주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제시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죄송하다고 제 잘못이라면서 싹싹 빌던지. 아이고, 그거 정말 다행이네. 안타깝게 다리를 잃긴 했지만 살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야.
헬멧을 쓰고 있어서 머린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에휴, 힘내, 힘. 주변 분들의 말대로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된 건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남편도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정말 괜찮어. 다리 하나 없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볼 때마다 그렇게 슬픈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무엇보다 난 죽는 날까지 당신한테 그저 멋지고 듬직한 남편으로 남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듬직하고 멋진 남편이야. 여보, 꼭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어려울 땐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내가 힘들 때, 우울할 때 울 수 있게 곁을 내줬으니까 이젠 내가 그렇게 할게.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돼. 알겠지? 이렇게 저희 부부는 찾아온 불행에도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금 더 편하게 걷기 위해 의족을 맞춘 뒤 이악 물고 고통의 재활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의족을 사용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 서투르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보, 나 그래도 딱 이 정도는 이제 걸을 수 있어. 아유, 의족이 좋긴 좋구만. 긴 바지를 입으면 티도 안 나니까 말이야. 맞아.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오늘부터 내 손 잡고 조금 더 걸어보자고. 내가 하나 하면 왼쪽 발 내딛고 둘 하면 오른쪽 발 내딛는 거야.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볼게. 벼랑간 찾아온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 부부만의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극복해 나간 지 3년이 지난 어느 초겨울, 저희 부부에게 또 한 번 정말 말도 안 되는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저희 가게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기압선으로 작게 불이 붙었고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이 크게 번지며 화마가 가게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된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운명의 장난인가 싶을 정도로 허탈한 마음이 들었고 너무 어이가 없어 믿기지도 않아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여기서 당신이랑 나랑 처음 만났었는데 우리가 젊었을 적부터 쌓은 추억들이 이젠 전부 잿더미가 됐구만 그래.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오신 곳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게 제로 변할 수가 있구나 싶네. 참 허무하다, 허무해. 앞으론 이곳에서 오고 가는 손님들을 마주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을 거고 시장 상인분들과 수다를 떨 일도 없을 거고 일상 속 당연하게 누렸던 순간들을 두 번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제야 눈물이 차오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저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한순간 닥쳐온 재앙에 낙심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희 부부를 향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여기 떡집 사장님이세요? 예, 제가 이 떡집 사장입니다만. 그 청년은 한순간 표정이 변하더니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저와 남편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저희는 정말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17년 전 심장을 이식해 주신 따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서희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각이 17년 전에 우리 딸 심장을 받은. 네, 맞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러 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청년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군요.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와서 제 딸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던 조그맣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래, 기억난다, 기억나.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왔었던 그 아이. 그땐 정말 작은 아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어? 네, 사장님. 이제 제 나이가 자그마치 28이 됐어요. 지금은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이 시장에 오게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가슴이 아프네요.
거의 70% 이상이 불타버려서 어떡해, 아주머니? 에휴, 이게 내 운명인가 보지. 그나저나, 아이고, 소방관이 됐어?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가끔 궁금했었는데, 참 잘 자랐다, 잘 자랐어.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인연이 다 있나. 근데 어떻게 날 한 번에 알아본 거야? 이미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제 생명을 살려준 은인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아주머니와 아저씨 얼굴을 새기며 지내왔어요. 그리고 저 소방관 된 지 이제 2주차예요. 조금 적응하며 아주머니부터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됐네요. 근데 아주머니 가게 이름도 바뀌고 간판도 바뀌셨네요.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딸 이름이야. 딸을 떠나보내고 매일 그리워서 가게 이름을 바꿨었지. 이렇게라도 하면 딸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청년은 제 말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따님의 심장은 제 가슴 속에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절 보면서 따님을 생각하세요. 이젠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고맙네, 고마워. 사장님, 제가 우선 현장 수습을 마무리 지어야 해서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따가 오후쯤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저는 청년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청년은 번호를 받아간 다음 제게 꾸벅 인사를 하고서 떠났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될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도 저도 이 기가 막힌 우연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청년에게서 시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뵙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알겠다는 답장을 남긴 후 남편과 함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커피숍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청년이 먼저 벌떡 일어나 저희 쪽을 향해 인사를 했고 저희는 청년이 앉아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7년 전에 인사를 왔었던 청년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17년 만이지요? 아이 얼굴만 봤을 땐 기억을 못했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17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초면인 남편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산이 바뀌어 다시 만난 이곳에서 저희는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꼭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처음 사장님을 찾아뵀던 날도 저한테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고 새 삶을 선물 받은 거니 평생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전 그렇게 남에게 받은 것들을 돌려주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어. 아주 멋지게 살아왔네. 그래서 소방관이 된 거야? 맞아요. 소방관은 남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하기도 하니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시험을 준비한 지 2년 정도 만에 채용될 수 있었어요. 새 삶을 살게 된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새 삶이 되어주자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첫 출근을 했는데 딱 여기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혹시나 싶어 물었는데 맞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난 오늘 자네를 처음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 딸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그런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바르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울 따름이야. 비록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 세월이 흘러도 서로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희 부부는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괜히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들기도 해서 계속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며 아이의 아버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전엔 제가 너무 경황도 없고 해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저희 아이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사정은
아까 저희 아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던 떡집에 불이 나셔서 장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라고요. 아휴, 예. 합선 사고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진 않으려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떡집을 다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새로 차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단층 상가 건물이 하나 비었거든요.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여태까지 받아왔던 은혜를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비용은 일절 받지 않고요. 아유, 아니요. 사람이 엄치라는 게 있지. 어떻게 비용을 일절 받지도 않고 남의 상가에 들어가 장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하는 게 도리지요. 저희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못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없다면 땡빚을 내서라도 도와드려야지요. 저희 아이가 그때 이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면 저도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신 두 분에게 늦게나마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마음을 받아주세요. 맞아요,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난 만큼 이제부턴 두 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모두 다 받으셔도 돼요. 청년과 그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저희 부부는 한 번 더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그러더군요.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살아갈 거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장기 기증을 결정한 건 절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첫 만남 이후 저희 부부는 청년을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희권이가 선물한 의족을 차고서 서서히 적응하는 연습을 해 나가고 있어요. 희권이는 본인의 월급을 모아 저희가 사용하던 값싼 의족 대신 값이 나가고 질이 좋은 의족을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희권아, 이거 정말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거냐? 이 비싼 걸. 물론이죠, 아저씨. 이거 제가 월급 모아서 마련한 거예요. 약속 드렸잖아요. 두 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 모두 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오면 그냥 딸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님의 심장이 없으면 저도 이 세상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가게를 운영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사용하기 훨씬 편리한 의족까지 선물을 해주다니. 저희는 희건이와 희건이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건이는 종종 저희 가게로 찾아와 소방서 식구들과 나눠 먹을 떡을 박스째로 사가곤 한답니다. 아줌마, 오늘 제일 잘 팔린 떡으로 20개만 포장해 주세요. 오늘도 소방서 식구들이랑 같이 먹을 거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 박스에다가 꼼꼼하게 포장해 줄 테니까. 저희 소방서 식구들이 아줌마 가게에서 만든 떡을 제일 좋아해요. 다른 아이스크림이나 치킨 같은 거 시켜준다고 해도 다 이것만 찾는다니까요. 아유, 그래? 그럼 오늘은 다른 떡들도 서비스로 넣어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와, 아줌마 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건이 아버지와 남편은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됐어요.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술친구가 되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 술잔을 기울이곤 한답니다. 형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희 꼼장어에 소주 한 잔 딱 걸치실까요? 형수님도 같이 오시는 거 어떠세요? 꼼장어에 소주? 아이고 말해 뭐해. 아주 딱이지 딱. 내가 마침 꼼장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곳을 알고 있거든. 이따가 우리 가게로 와. 그리로 가자고. 아저씨, 아줌마, 아버지, 저 빼놓고 이렇게 각이 있어요?
진짜 그런 자리 저 빼놓고 가시면 정말 섭섭합니다. 아이쿠, 형님. 희권이도 가겠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도 삐져가지고 입이 대빨 나왔어요. 희권아, 와라, 와. 오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잔 시원하게 걸치자. 저희 부부는 제 딸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희권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희권이 아버지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에서 이 사람들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에겐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오빠 언니와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연이란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말이고 운명이란 마지막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희건이네 식구들은 인연을 넘어 저희 가족에게 운명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린 하나의 큰 결심으로 이렇게 평생 동안 남을 관계가 만들어지다니 어쩌면 하늘로 떠난 딸이 맺어준 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된 딸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은화야, 엄마랑 아빤 이제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가는 나이가 됐다. 넌 아직도 밝고 찬란한 청춘인 17에 머물러 있구나.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사랑스러운 내 딸. 엄마와 아빤 너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만나 조금은 특별한 일상을 보내고 있단다. 네가 하늘에서 닿게 해준 인연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 우리 먼 훗날 하늘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자. 사랑한다, 내 딸 은화야. 저의 길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